기사 채널 봉작가 스타라이브 오늘도 김비님을 모시고 링 위의 선수가 정해진다. 보궐선거 누가 후보가 될 것이냐라는 주제로 오늘 또 김비님을 한 번 더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야, 김비님 지난 주일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인사 주시는데 제가 딴짓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경선 결과를 좀 얘기해봤는데요. 예. 오늘은 그렇다면은 이 시간에 유권자들이 이 선거를 즐기기 위한 다른 포인트가 단일화인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단일화. 우리 그래서 또 오늘 또 청취자 여러분께 예. 심도 있는 얘기 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경선 결과가 이제 확정이 됐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은 오세훈 후보가 결정이 났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 봉 작가님께서 하셨던 대로 단일화가 남아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먼저 좀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시대전환의 조정원 후보와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후보 간 단일화 두 차례가 남아 있고요. 국민의힘은 오세훈 후보와 제3지대를 주장하는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3월 3일이었죠. 박영선 후보와 조정훈 후보 간의 단일화 TV 토론이 있었고요. 주로 이제 부동산, 소상공인 정책,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뭐 주택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 토론이 이제 주를 이루었던 토론이었습니다. 근데 봉 작가님 토론 보셨어요? 예, 저도 봤습니다. 예. 저도 잘 봤고, 저도 그 TV 토론을 이제 보긴 봤는데, 사실 이제 토론을 뭐 어느 후보가 이겼느냐, 졌느냐 네. 이런 얘기하기는 조금 좀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예. 좀 밋밋하다구나 할까. 예. 뭐 제가 그러는 건 아닙니다. 예. 제가 뭐 그런 걸 즐기는 사람도 아닌데 어떤 분들은 아니 토론이 말이야 좀 이렇게 복싱 경기처럼 말이야 좀 치고받고 해야 되는데 예. 너무 그냥 점잖지 않았느냐. 예. 뭐 이런 시각들이 좀 있습니다. 네, 김민님 보시기는 어떠신지요? 봉 작가님 말씀대로 좀 그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현업에서 지금 뛰고 필드에서 뛰고 계시는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제 뭐 시사 평론하시는 분들도 꽤 그런 말씀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일화에 좀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 그냥 TV 토론을 시청한 유권자 입장에서의 견해를 얘기하자면 저는 이제 네거티브에 치중된 공격보다는 양측 후보 모두 이제 정책 대결과 검증에 우선했다라는 점이 상당히 수준 있게 진행된 토론이 아니었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경선도 경선이지만 TV 토론을 너무 세게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파이팅이 넘치다 보면 그 양측 간에 모두 이제 상처가 난다거나 아니면 무리수를 뒀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게 이제 스크래치가 되거든요. 말씀 그대로 이제 그런 무리수를 두지 않고 정책 검증을 위한 상호 검증의 시간이었다. 그래서 유권자로서는 어떻게 보면 그 파이팅이 좀 떨어지는 톤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충분히 얘는 이런 정책을 생각하고 있구나, 쟤는 저런 정책을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일종의 정책 선호도를 검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아니었나, 좀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김민님 또 그렇게 평가하신다면 뭐 제가 어차피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얘기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얘기가 이제 단일화 얘기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단일화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이제 단일화 방식이 일단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박영선 후보는 이제 조정훈 후보하고의 단일화가 이제 남아 있기 때문에 먼저 우선되기 때문에 3월 6일 토요일하고 7일 일요일 양일간 100% 국민 여론 조사를 실시를 하고 8일 날 아마 결과 발표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봉 작가님하고 제가 녹음을 하고 있는 요 시간대에 아마 여론조사가 실시가 되고 있을 거고요. 그 이후에 조정훈 후보하고의 단일화가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이제 김진애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김진애 후보하고의 단일화 방식이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 조정훈 후보하고 이제 박영선 후보의 단일화가 100% 국민 여론조사로 진행되는 게 맞나요? 예, 조정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 간의 단일화는 이제 100% 국민 여론조사로 진행되는 게 맞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이었죠. 후보 4명, 오세훈 후보와 나경원 후보, 그다음에 조은희 후보와 오신환 후보 이 4자 간의 경선에서도 100% 국민 여론조사로 실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방식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다만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김진애 후보하고의 단일화 방식이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봉 작가님하고 말씀 나눈 건 하루 전인 3월 5일이었죠. 네, 어제. 3월 5일 날 이제 김진애 후보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좀 방식을 이렇게 두자라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 이제
어떻게 보면 통 크게 제안을 한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차차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또 뭔가 또 이슈가 하나 있네요. 예. 새로운 소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측에서는 조정은 후보하고의 이 경선 단일화는 경선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조정은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 일종의 본선 경쟁력이라든가 인지도 부분에서 박영선 후보가 객관적으로도 월등히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 조정은 후보하고의 단일화는 뭐 이렇게 쉽게 수월하게 쉽다기보다는 좀 수월하게 네. 박영선 후보가 이제 되지 않겠냐 이렇게 낙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는 김진애 후보하고의 단일화인데 일단은 단일화 협상 자체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진애 후보가 계속 더불어민주당 쪽에 단일화를 이렇게 하자 계속 방식과 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김진애 후보의 방식을 보면 네. 세 차례에 걸친 공개 토론을 개최를 하고 3월 18일 전까지 최종 후보를 선출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지난 3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죠. 네네. 비례 후보 순번이었던 분이 승계받을 수 있도록 의원직 사퇴를 걸면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배수진을 친 거죠. 예, 배수진을 쳤고 그래서 이제 계속 방식과 방법에 대해서 단일화 빨리빨리 진행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상태고 더불어민주당은 단일화 국면을 오래 끌고 가면 오히려 이제 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죠. 아무래도 본선을 빨리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3월 10일까지는 18일이 아니라 네. 10일까지는 단일화의 모든 절차를 마무리 져야 된다. 이제 이렇게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간극이 있는데 예. 이런 간극이 단일화 여론이 일정과 절차상의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셈법이 조금씩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선거의 시기상으로 본다면 그 서울시장 후보 공직선거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3월 8일까지 공직에서 사퇴를 해야 되는 시한이고 3월 18일과 19일 중앙선관위에 후보를 등록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투표용지에 인쇄가 되는 일자가 29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사전투표일 직전 단일화를 해도 선거를 치를 수는 있지만 투표용지에 인쇄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후보가 이제 명확하게 정리가 돼서 인쇄가 되는 28일까지 단일화가 성사가 되어야 탈락한 후보를 이제 용지에서 뺄 수 있으니까 제외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무효표를 방지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서둘러서 단일화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언급해 드리려고 했던 부분, 그 부분은 이제 이 3월 5일날 김진애 후보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제시한 방법, 요게 이제 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김진애 후보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네, 그러니까 서로 지금 시간 차를 둬야 된다, 아니다, 빨리 끝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이제 각기 다르지만 일단은 김진애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공정한 단일화 과정이고요. 그 공정한 단일화를 위해서는 이건 어떤 분석이라기보다는 이제 예상이라고 한다면 그 3월 5일 제가 말씀드렸던 3월 5일 김진애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세 차례의 공개 토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의 전원투표를 수용하겠다. 근데 이거 물리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그거를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빨리 끝내기 위해서라도 제안을 빨리 받아들여라.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진애 후보가 막 독촉을 하고 있는 거죠.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압박의 수단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만약에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보궐선거를 이끌고 있는 일종의 뭐 선거본부장이라든가 좀 대책위원장이라고 하면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권리당원 전원투표, 그 다음에 배심원단 투표, 시민선거인단 투표 이렇게 이제 이걸 합산하자 하는 이게 물론 세 차례 토론하고 나서 이거를 던졌다는 게 그러니까 이 수적인 계산으로만 보면은요 열린민주당의 당원의 숫자의 60배가 더 많은 쪽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수리적으로. 근데 그 60배나 더 많은 당원들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권리당원들에 대한 전원투표를 내가 수용하겠다 라고까지 나온 거는 글쎄요. 이유가 뭘까요? 궁금하네요. 일단 첫 번째 김진애 후보의 직접적인 이제 멘트를 좀 분석해 보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경쟁력을 있는 후보를 선출해야 하고 그건 맞죠.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의 전원투표를 받아들이는 게 나한테는 일단 수적으로 불리할 수 있을지 모르나 어떤 형태로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라든가 이 대선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불리하다 하더라도 수용하겠다. 그래서 선명성 있고 경쟁력 있는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볼 때 올인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로서는 조금 약간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방금 김민희 말씀하셨듯이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은 수적으로 훨씬 많을 것이고요. 박영선 후보는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오랫동안 계셨는데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단초 중에 그럼 이런 불리한 조건을 왜 수용을 했을까? 라고 하는 그 단초 중에 바로 하나가 그 앞서서 제시했던 세 차례의 공개 토론입니다. 거기 승부수를 두겠다. 예,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사실 좀 아시겠지만 박영선 후보 근거가 뭔가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아닙니다. 제 분석인데 박영선 후보의 멘탈이라든가 입담도 만만치 않지만 김진애 후보께서도 굉장히 상당한 부분이시거든요. 그건 뭐 다들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근데 여기서 어떻게 갈리냐 하면 박영선 후보의 본선 경쟁력과 김진애 후보의 본선 경쟁력을 놓고 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김진애 후보가 불리한 조건을 제시를 하면서도 세 차례의 토론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가를 양 후보의 경쟁력을 분석해 보면 그러면 조금 김진애 후보가 왜 이런 조건을 제시했는지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영선 후보와 김진애 후보 간의 경쟁력을 분석해 보면 사실상 김진애 후보가 왜 그런 조건을 제시했는가가 보인다, 단초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먼저 이것에 한번 집중을 해보자고요. 박영선 후보가 그럼 왜 후보가 되어야 되느냐에 대한 경쟁력 분석을 좀 먼저 하면 예단은 금물입니다만 일종의 이 박영선 후보가 대세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팬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늘상 말씀드리는 이유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으로의 정치에서는 소위 정치판에서는 팬심, 그러니까 이른바 팬덤이 수반되지 않으면 정치판에서 고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일종의 어떤 정설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무게 있는 이야기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거든요. 일단 박영선 후보는 그런 팬심 현상, 팬덤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소위 이제 문파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강고한 절대적 지지층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반면에 김진애 후보의 경우에는 팬심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 크게 좀 못 미친다라고 평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박영선 후보가 본선 경쟁에서 월등하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거와 연동되고 둘째로는 박영선 후보, 그러니까 장관 재직 시절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과 함께 헌신한 정부 관료라는 지점, 그리고 봉 작가님도 아시겠지만 정부부처 장관들이 정부부처 업무를 하면서 그 정부부처 업무를 통해서 어떤 성과를 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국민 체감률도 좀 떨어지고 또 장관 있을 때 뭐 했어? 이렇게 막말로 물어보면 딱 일목요연하게 저 뭐 했습니다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박영선 후보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 국면을 거치면서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책이라든가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신형주사기, 그 뭐죠? 그 쥐어짜는 주사기인가요? 그 신형주사기 이슈라든지 하는 것들로 국민들에게 충분히 어필을 했고, 그리고 뚜렷한 성과가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 더불어민주당 구로을 지역구가 이제 윤건영 전 국정상황실장, 윤건영 의원께 넘어가 있는 상태지만, 그 과거에 언론에서 보여졌던 그 취재했던 모습들을 보면 해당 지역구 관리도 꾸준히 잘 해왔다. 마치 박영선 후보가 재래시장에 가면 재래시장에 계시는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아이고 의원님 오셨네가 아니라 마치 옆집 딸내미 대하듯이 아유 우리 영선이가 왔네 뭐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그 YTN 돌발 영상에서 그런 모습도 분명히 가지고 있고 해서 그런 좋은 이미지가 있다는 거. 세 번째로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과거 MB 정부 당시부터 그 원내의 의정 활동을 통해서 법사위, 기재위 뭐 이런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면서 강력한 정부 비판과 함께 당시의 야당으로서의 투지를 보여준 이미지가 국민들한테 각인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점들이 보궐선거에서 현재 박영선 후보가 대세다라고 이야기되는 회자되는 전력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에 상대적으로 지금 김진애 후보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 보면은 법사위에서 과거에 이제 박지원 지금 국정원장이시죠. 박남매. 맞습니다. 박장인가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관료들이 이제 좀 당혹해하며 쩔쩔매를 할 수밖에 없었던 뭐 이런 일화도 제가 기억이 나고요.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렇게만 생각할 수도 없는 게 김진애 후보도 상대적으로 조금 약간 열악해 보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팬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만만치 않은 상대라고 보이긴 하거든요. 예,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김진애 후보의 조건에서 이제 그 단초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복해서 좀 그러면 김진애 후보의 전력을 좀 분석을 해보면 일단은 김진애 후보는 자타가 공인하는 도시공학 박사입니다. 부동산 전문가이기도 하고 관련 분야에 매우 우수한 컨텐츠와 다량의 다차원적인 그 정책들을 가지고 계시는 정책적 소양이 있는 분으로 평가가 돼요. 그러니까 토론에서 그러니까 세 차례의 토론을 제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론에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보여주면 박영선 후보와 어떻게 보면 대등한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것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고 동시에 또 하나는 이제 김진애 후보가 속해 있는 열린민주당 자신들의 정당 정체성, 표방하고 있는 정당 정체성을 보면 이제 한마디로 딱 표현하자면 더 매운 민주당.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찐이야. 뭐 이제 이런 거. 총선 때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정부, 그러니까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 양측을 모두 계승하는 우리가 진짜 민주당이다. 뭐 이런 것들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고개를 끄덕이시거나 동의하시는 유권자분들이 결코 적지만은 않거든요. 예, 그게 있고. 그 유권자분들 중에 그 김비님 말씀하셨던 문파도 일부분 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김진애 후보께서 국회 입성하신 후에 두 군데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셨잖아요. 최초에 이제 법사위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국토위로 옮기셨는데 그랬을 때 이제 그런 활동들이 그러니까 봉작가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이게 김진애 후보의 세 번째 경쟁력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21대 국회 입성 이후에 검찰개혁, 사법개혁 파이터로 알려져 있는 최강욱 의원과 이제 상임위를 막 트레이드하면서 국토위와 법사위 이제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최근까지 보여줬던 상임위 활동이 국민들이 보기에 그렇게 결코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맞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 언론에 좀 많이 노출이 됐었고 유튜브도 그렇죠. 보면은 좀 그런 게 많이 보여요. 맞습니다. 메시지도 굉장히 강했었고요. 그러니까 언론에 굉장히 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그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 계시는 김태흠 의원이 막 이제 뭐 끼어들지 말라니까 뭐 이래서 이제 손가락을 찔러갖고 불쾌해요. 그래서 옷을 뭐 빨았어요라든가 뭐 그런 시츄에이션도 있었고 그다음에 법사위 활동하실 때는 일종의 이제 추미애 장관의 호위무사다. 뭐 여당 의원을 본인이 진짜 여당 의원인 걸로 착각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평가가 있을 정도로 그 윤석열 전 이제는 전 총장이죠. 윤석열 전 총장에게 그 나는 사랑을 몰라요. 길게 말씀 못 드립니다. 이제 왜냐면 이게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고 고소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주의해야 돼서 그래서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되는데 나는 사랑을 모른다. 언제까지 그렇게 사랑으로 지켜줘야 되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런 사이다 발언 재치 있는 사이다 발언 하신 적도 있고 해서 이슈몰이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맥락에서 본다면 그 김진애 후보의 이런 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명성 그 다음에 정책 전문성 이런 것들을 그 앞서 제시했던 권리당원 투표라든가 이런 투표를 불리하지만 수용을 하면서 3번에 걸친 토론을 통해서 내가 극대화시켜서 보여주면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내에 있는 권리당원들, 그러니까 유권자들에게도 어필이 되고 그 권리당원들마저도 박영선 후보에게 쏠릴 수 있는 팬심을 조금이라도 내가 좀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포석을 놓고 계신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럼 제가 이제 김빈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제 그렇다면 김진애 후보는 그 자신의 이제 그 정책적인 그 전문성과 방금 말씀하신 강한 선명성을 좀 강조하고 그리고 이제 그 동시에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문재인 정부 사실 이제 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마무리를 잘 하기 위해서 그거 성공적인 그 정권을 위해서 이번 선거를
이겨야 되고 그러면 내가 적합한 좀 후보다라고 얘기하면 좀 문파들한테도 말씀하신 문파들한테 좀 먹히면서 김진애 후보가 가져갈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일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여권 단일화에서 제가 볼 때는 크지는 않지만 그렇게 또 작지만도 않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게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건 여담입니다만 제 주변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몇몇 문파 분들은 특정할 수는 없지만 몇몇 문파 분들은 아마 서울시장으로 일을 한다고 하면 김진애가 일을 더 잘할 수 있을지 몰라. 일로서는 아마 김진애가 더 잘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이게 다수는 아니죠? 물론 절대 이제 아니 청취자분들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의견이고 그래서 이제 김진애 후보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단일화 조건으로 제시를 하고 박영선 후보에게 일종의 이제 기울어져 있는 일종의 팬심 뭐 이런 것은 이제 문파뿐만이 아니라 일부 유권자들, 일반 유권자들에게도 지지하는 대상을 바꿀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후보 등록일까지 단일화를 완료시키는 것을 일정으로 잡으면 현 상황을 좀 어느 정도 반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김민님 말씀하신 거 저는 이해했는데 김민님 말씀은 박영선 후보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후보지만 컨텐츠 부분이나 좀 몇 가지 부분에서 김진애 후보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전문가라는 말씀을 중점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사실 중량감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오늘 또 뉘앙스가 김비님께서 김진애 후보에 대한 약간 팬심이 있으신 것 같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말씀을 조금 하셨어요. 아니,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그렇게 들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지금 단일화 방식이 확정은 안 됐어요. 확정 안 됐고 조금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계속 협상 중인 것으로 일단 확인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진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전원투표까지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니까 이제 단일화 방식을 조율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요게 이제 남아 있는 상태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범여권의 단일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주목하는 것 요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 보궐선거를 유권자로서 즐길 수 있는 관전 포인트, 뭐 재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님 말씀 오늘은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일화 협상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저희가 이제 중간에 그 진행 과정에 따라서 급하게 방송을 편성해서 한마디 좀 나누도록 하고요. 그러면 봉 작가님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급물살을 탈 수 있다면 이제 당장 이제 줌을 아니 그럼 뭐 저희 새벽이라도 배서 얘기를 해야죠. 새벽에. 근데 오늘 얘기가 이제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이 상대적으로 약간 적으셨던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제가 아니라 이제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조금. 그럼 제가 봉 작가님 분명하게 개인 요구할 수 있. 그럼 제가 개인 소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뭐 청취자분들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오늘은 이제 여권 단일화 말씀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빠르게 저희가 또 방송을 편성을 해서 김민님을 모시고 야권의 단일화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야권 단일화는 저희가 오늘 얘기를 못 나눈 이유가 야권 단일화가 조금 아직 정확하게 윤곽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봉 작가님 사실 여권 단일화보다 야권 단일화가 더 재밌을 수 있어요. 흥미진진하죠.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사실 이제 제3지대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이제 오세훈 후보도 어쨌든지 간에 정치권에서는 중량감이 있습니다. 물론 중량감이 있어서 굉장히 흥미진진할 것이고요. 어쨌든지 간에 또 후보 간에 어떤 얘기가 나오면 이것 또한 저희가 빠르게 편성을 해서 새벽이라도 녹음을 하고 방송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말씀. 그러면 저 새벽에라도 나와야 되나요? 그럼요. 나오셔야 됩니다. 새벽에 반드시 나오셔야 되고요. 아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막말로 밥 한 끼 먹여놓고 영화 식사로 가시죠. 식사로 가시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드리고요. 자, 김민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봉으로 온 거 봉 작가의 민심 프리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